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1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원입니다. 자, 뉴욕 증시 상승폭이 조금 전일 대비해서는 둔화되기는 했지만 장중에도 상승폭이 좀 많이 장 초반 대비해서 반납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강세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밤사이에 전해진 경제지표도 굉장히 많았고요. 다양한 그러니까 시장을 그동안 약간은 좀 불안에 떨게 하는 뉴스들이 어제는 사르르 다 녹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습니다. 셧다운 우려도 일단은 시한부긴 하지만 잠정 연기가 됐고요. 지금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좋은 얘기들 오가고 있겠죠. 악수하고 한 4시간 정도 회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종목별로는 희비는 엇갈리기는 했지만 다양한 경제 지표가 시장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더 하지 않을 것이다 쪽으로 무게 추가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상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심층 인터뷰는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 또 시장 어떠한 또 지표를 가지고 오셨는지 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월가의 소식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시장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쓰면 화장을 안 했다라는 그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살짝 필요한 관계로 안경을 착용했다라는 TMI 전해드리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47%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16%, 강보합권 나스닥도 0.07%. 어제는 빅테크 주들이 좀 혼조를 보이면서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됐고요. 전일 러셀 2000 지수가 5%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밤사이에는 0.16%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국채금리가 소폭 올랐고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으로 4.67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4.4, 4.5 분권에서 등락을 보였고 국제 유가가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대 하락하면서 배럴당 76달러 선의 등락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절 조정으로 전달 대비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깜짝 하락이다라는 평가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10월 P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월의 수치가 0.4% 상승이었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도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1%대 1%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한 겁니다. 상품 물가가 하락하면서 이 물가 하락세가 주도가 됐다라는 평가인데요. 상품 물가가 전달 대비해서 1.4% 내렸습니다. 이렇게 지난 5월 이후 5달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10월 서비스 물가는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6달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서비스 물가도 내림세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무역을 제외한 10월의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1% 올랐는데요. 직전월 수치가 0.3%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CPI에 이어서 PPI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늘 이거 이렇게 지표 나온 거 아직은 아니야, 오를 수 있어라는 시각들이 있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인물 월가의 황제 우리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CEO가 또 외신과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당연히 인터뷰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하니까 사람들이 단기적인 숫자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서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보이는 것보다 조금 끈질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단어 스티키라는 단어 많이 썼는데 이분은 아직도 끈질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 이러한 상황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시장은 아마도 콧방귀를 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소매 매출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월스트리트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감소폭은 좀 적었는데 10월 소매 매출 전월비 0.1% 감소했고요. 지난 3월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 여름에 굉장히 또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9월에도 전월비 0.9% 증가했던 소매 매출은 마이너스로 현재 떨어진 건데요.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은 이코노미스트들은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0.1% 감소였고 지금 그 배경을 보니까 일단은 둔화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할부 금융이 고금리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자동차 같은 좀 덩치가 큰 금액대가 높은 이런 제품, 큰 제품에 대한 구매를 늦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올랐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도 지출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나 연료비 지출을 제외해도 소매 매출의 둔화 흐름은 좀 뚜렷했는데요. 6개월 평균으로 보면은 한 0.6% 증가를 이어갔었는데 지난달에는 0.1% 증가에 그친 겁니다. 지금 소비 수요 둔화가 올 여름에 이제 강했던 소비 수요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이렇게 뭐 PPI 그리고 CPI 그리고 소매 매출 소비 수요 관련해서도 이 소매 관련한 지표들이 둔화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라는 것에 지금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더 발표가 있습니다. 너무 많죠. 뉴욕주의 제조 업황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9.1로 집계가 되면서 깜짝 증가세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관련한 설문에 참여한 제조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업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셧다운 우려는 어제 오전에 관련해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다소 진정이 됐다. 내년에 또 1월부터 2월까지 또 나오겠죠. 과연 그때는 또 증시 상황이나 또 경제 여건에 대한 지표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숨을 돌렸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소매 관련해서 소비 관련해서 좀 이렇게 주춤주춤한 지표들이 발표되자 향후에 이거 이제 미국의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발표됐던 기업들의 실적 타깃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밤사이에 거의 18%대 급등을 했습니다. 타깃이 사실 지난 분기에 절도 때문에 굉장한 그 매출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걸어 잠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타깃에 방문을 하면요. 이렇게 전시장에 다 잠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물건들이 필요하면 직원에게 요청을 한다고 해요. 이거 좀 주세요. 근데 이제 그 CEO는 오히려 이렇게 걸어 잠근 것에 대해서 절도가 줄어들었고 물론 이제 관련 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재고가 있다는 것에 안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살짝 또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되면 또 인건비에 따른 증가가 또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실적은 3분기 좋았습니다. 시장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순이익이 발표가 됐고요. 또 앞으로에 대해서는 약간은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추워지면 스웨터를 살 것 같고요. 이 약간 관련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필수 소비 품목 말고는 조금 그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기에는 트래픽과 매출 모두 긍정적으로 영역으로 좀 돌리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가 18%나 올랐습니다. 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위에 보면은 월마트, 코스트코 1%대 오른 그 바로 사이에 TGT 보이시죠? 타겟의 주가가 17% 후반대 거의 18%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13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서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또 소비 관련해서 의류업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 관련해서 실적 부진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5% 이상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수익에 좀 긍정적인 단기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의류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지 않았던 수요가 이번 연말에 쇼핑 시즌을 맞이하여 조금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의류 할인점 TJ 맥스를 자회사 등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TJX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3%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판매는 많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작용을 했는지 주가는 3%대 하락을 했고요. 또 저가 제품 판매하고 있는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제너럴 역시 1.37%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UBS에서 지금 달러트리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신뢰도를 다시 확립하는 데 이번 실적이 좀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4% 하락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 관련한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한 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익스피디아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나 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밸류액트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또 익스피디아의 지분을 샀다라는 소식도 전하셨고요. 이와 함께 52주 신고가,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가운데서 디즈니의 주가도 3% 이상 올랐고요. 넷플릭스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방크에서 내년과 또 2025년 후년에 걸쳐서 디즈니의 성장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 목표 주가는 좀 낮췄고요. 내년도 수익 추정치는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보다는 나아진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린 거죠. 그리고 징동닷컴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죠.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7% 넘게 올랐는데요. 순이익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경쟁력 그리고 공급망의 이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호실적이 발표가 됐다라고 경영진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개별적인 종목 먼저 얘기를 한 건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빅테크 종목들은 어제 이렇게 좀 혼주를 보였거든요. M7 종목들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16% 소폭 하락, 애플은 0.3% 올랐고요. 구글 0.7% 상승, 그리고 아마존은 1.78% 하락. 반면 메타도 함께 1%대 하락을 보였고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오르면서 국장에도 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밤 사이에는 좀 혼주를 보였죠. 엔비디아 주가는 1.5%, AMD도 1.5% 하락, 반면 인텔은 2% 강세, 그리고 퀄컴도 1%대 강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라일릴리가 3%대 하락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한 뉴스는 정말 하루가 멀다고 매일매일 나오는데 이게 뭐 안 좋은 소식이 있었나 해서 찾아봤는데 독일에서 공장을 뭐 더 증설을 하겠다, 더 짓겠다라는 소식 외에는 제가 찾은 뉴스는 없었거든요.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많이 오른 탓인지 3.59% 하락을 했고요. 반면 파이자의 주가는 3%대 상승,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을 했지만 정유주들은 제한적인 혼조세 하락을 보였습니다. 엑스모빌의 주가는 0.6% 하락, 반면 쉐브론의 주가는 0.35% 올랐고요. 또 어제 밤사이 전해졌던 게 워런 버크셔 회사웨이 쪽에서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기업 가운데 GM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 넘게 하락했지만 0.2%로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뉴욕 증시에서 바라볼 지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제이미 다이머 회장처럼 아직은 우리가 좀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광고 나가는 사이에 우리 채팅창을 쭉 보니까 일단 오늘은 수능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 얘기하느라 깜빡 잊었습니다. 제가 깜빡 잊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테슬라 주가 2% 올랐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또 깜빡했습니다. 2% 상승을 했고요. 오늘 수능입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험생 분들은 못 보실 것 같고요. 이제 수험생을 자녀로 둔 우리 부모님께서는 보실 것 같은데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수능 봤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더 긴장을 하시고 더 많이 고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는 수능을 2번 봤거든요. 근데 2번 다 나오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예. 우리 부모님, 예. 갑자기 또 20년 전이 생각이 나는데 고생 많으셨고, 오늘까지만 딱 고생을 하고, 앞으로는 웃는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만족하는 결과 꼭 나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능 날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저는 학력고사를 쳐가지고. 학력고사. 수능은 안 보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지환 대표님은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 상황을 좀 가늠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시장이 좀 국면이 좀 바뀌었죠. 조정 구간에서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왔고, 지금 이제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에 들어왔고, 이게 이제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는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시장의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데,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 예상한 흐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의 국면에 따라서 어떻게 수급이 움직이냐라는 이 자금의 이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시장의 이제 국면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먼저 그 조정을 야기했던 모멘텀들이 지금은 이제 시장에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만약에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 지금이 그 옵션 만기주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런 가능성도 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의 그 모멘텀이 좀 바뀌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될 수 있는 시점에 가장 크게 변수로 등장했던 부분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투기적 거래가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상황을 본다면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이후에 나왔던 조정에서 투기적 거래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어쩌면 지금 이제 시장의 반등을 어느 정도 암시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유가를 보면 90불 위에서 국채로 본다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육박할 때 차익 매물이 쏟아졌고 이 부분은 이제 하방 쪽으로 베팅을 했던 투기적 거래가 상당히 이제 줄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다 보면 꼬여 있는 수급이 이제 좀 풀릴 수 있는 상황에 단기적으로는 좀 들어와 있습니다. 투기적 거래 감소해서 국채 변동성을 잠깐 살펴보면요. 네. 지금 국채 변동성 지표를 잠깐 보면 이게 10년물 국채금리 변동성 지표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국채 변동성 지수가 여기서부터 이제 좀 하락을 했죠. 요게 이제 하마스 사태 이후에 추가적으로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국채 변동성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면 네. 아마 주가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더 강하게 받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가도 상당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장기 국채 금리도 변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적 거래가 감소했다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본다면 수급을 개선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 특히 아마 이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는 데는 헤지 펀드들의 어떤 그 CEO들의 발언도 상당한 일정 부분 역할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 레그먼이 국채 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신호탄이 되었고 네. 여기에 드러켄 밀러가 국채를 매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채를 매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투기적 거래, 특히 헤지펀드에 의한 투기적 거래가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였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이 드러켄 밀러가 상당히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러켄 밀러 이분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지펀드계의 워렌 버핏 뭐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최근에 보면 이분이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죠? 하나는 비트코인, 하나는 국채.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진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원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거든요. 비트코인 같이 가치 없는 걸 사면 안 된다. 금과 항상 비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 과거 예를 든다면 갑자기 이분은 비트코인을 상당히 보유한 게 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떤 해지 수단이나 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해서 또 이게 비트코인 급등에 영향을 또 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또 비트코인을 한 번에 다 청산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1월 1일 날 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비트코인 청산하는 걸 상당히 후회한다. 네. 이걸 더 보유했어야 된다라는 또 이런 멘트를 해서 상당히 최근에 이 드러켄 밀러에서 많은 상품들이 좀 많이 헤지펀드, 단기성 자금들이 영향을 받는데 이번에는 국채에 대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포지션이 공개가 되면서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는 데 상당히 일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투기적 거래가 감소했다는 부분이 미국의 증시에서는 수급적으로 꼬여 있는 부분은 풀 수 있는 하나의 실타래가 되었고 이 투기적 거래가 결국 감소했다라는 것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찍을 때 그리고 국제 유가가 90불을 넘어갈 때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투기적 거래가 차익 실현을 했냐라고 보면 결국은 이제 그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장기 국채 금리의 어떤 고점론과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의 반전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 결국은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드에서는 절대 금리가 인상이 중단됐다는 표현은 금리를 인하기 전까지도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하지 않을 거지만 언제부턴가 시장이 이걸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게 빠르면 10월 FOMC 이후 11월 여기라고 봤는데 그럴 시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면서 이게 조금 한 발 물러났었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금리 동결에 대한 분위기는 이제 시장이 거의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잠깐 보면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컨센서스인데 지난번보다는 이제 수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때는 수치가 조금 낮았죠. 근데 이번에는 수치가 조금 올라갔는데 아래쪽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보시면은 이번 3분기 때가 4.57 그리고 이번 4분기 예상이 4.53. 그러니까 결국은 3분기가 고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국채 금리의 고점론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4분기에 4.53 그리고 내년 1분기 되면 4.31 이렇게 이제 점점 크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3분기가 국채가 고점일 수 있었다는 이제 고점론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증시를 압박했던 가장 큰 요인들이 일단은 완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에 들어왔고 요거는 뭐 우리가 계속해서 3분기부터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 다만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한 달여 정도 딜레이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채 금리의 고점론. 지금 최근에 또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정말 한 달 사이에 거의 5회에 육박했다가 4.4까지 떨어졌잖아요. 단기적으로 TLT, TMF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미소를 짓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그 아마 3분기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크게 그 국채 금리가 오버슈팅이 나왔거든요. 그 오버슈팅에 가장 기름을 부었던 게 결국은 국채 공급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부분이었고 네. 그거는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사실 3분기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채가 훨씬 많이 발행이 됐거든요. 그게 거의 1년 전체의 한 70% 가까운 게 3분기에 몰아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투기적인 헤지 펀드에서는 국채를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아마 컸을 겁니다. 그래서 투기적 거래에 의해서 이게 좀 오버슈팅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이제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런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고 증시는 좀 바닥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면 이제 물가 지표가 이제 CPI,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완화가 돼서 다행이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좀 노이즈가 나왔는데 아마 이 부분은 원래 이제 노이즈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지표가 하락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뭐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잖아요. 중간중간 노이즈가 나오는 거고 이 노이즈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 섹터별 혹은 구성 항목별로 변화가 있느냐 중요한데 지난번에 이제 노이즈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면서 이게 휘발유 가격으로 전이가 됐고 그전에는 유가가 좀 올라도 휘발유 가격으로 전이가 많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때는 휘발유 가격으로 좀 전이됐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 관련된 부분에서
비용 인하가 역시 좀 덜 떨어졌었죠. 10월 달에는. 근데 그때를 보면 그게 우리가 우려했던 뭐 렌트비가 덜 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인데 렌트비는 완만하게 하락을 계속 하고 있었고 자가 구입 비용이 좀 올라가면서 10월 달에 일시적으로 노이즈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주택 관련된 비용도 0.3% 정도 이제는 이제 확연하게 떨어지는 게 좀 보이고 유가가 특히 중간에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레포트들을 보면 2차 물가 둔화 구간에 이제 진입한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거든요. 2차 물가 둔화 구간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마 이제 노이즈가 가장 컸을 때 물가가 떨어지고 나면 막 그 10%과 6%가 뚝뚝뚝 떨어진 그렇죠. 4% 안으로 떨어지는 이제 1차 둔화 구간에 네. 나오고 보통 3%에서 4%요 사이 때 CPI 기준으로 좀 노이즈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는 구간인데 요거를 이제 2차 물가 둔화 구간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이제 우려스러울 만큼 변동사항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이제 근데 대두가 되고 있는 이거를 거죠. 또 우리가 2% 그러니까 PCE 기준으로 2%가 연준의 목표치잖아요. 근데 거기 도달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지금 한 이 3%에서 4% 물가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시각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를 목표로 하는 거는 좀 어떻게 철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진짜 2%까지 갈 거냐와 정책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느냐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결국 지금 패드에서 우려하는 바는 70대 후반 80대 초 물가가 굉장히 고물가로 갔다가 거의 2% 가까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마지막 팔로우를 잘못하는 바람에 다시 10 이상으로 올라왔던 리바운딩 됐던 그 시기를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를 비교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반대되는 의견으로 본다면 이전에 그린스펀이 그 닷컴 버블 이후에 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했다가 이게 3% 그러니까 4 이하로 CPI 기준으로 4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좀 시장 상황에 맞게 플렉서블하게 좀 잘 했었거든요. 네. 그 예를 들면 CPI 기준으로 한 3.5 정도 왔을 때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바로 단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때도 2%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뭐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지금 시점에서 바로 금리 인하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닷컴 버블 이후에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기도 크게 위축시키지 않았다. 라는 좀 어떻게 보면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2%라는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과거의 상황과 좀 다른 부분은 뒤쪽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경기가 그렇게 호태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미국을 놓고 본다면 경기가 많이 위축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금리를 바로 다이렉트로 많이 인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린스펀과 다르게 지금 파월은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2%라는 부분은 아마 계속 말을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저는 끌고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 이제 금리 인하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증시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요? 보통은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단계가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시기에 거의 맞물리거든요.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하를 했던 경우들이 많았나요? 과거에는? 특히 금리를 가파르게 인하했던 경우.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론을 보면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을 보면 뭐 모건 스탠리는 내년 5월 달부터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뭐 내년 12월 달 정도는 되어야. 그러니까 의견이 지금 바뀌잖아요. 만약에 5월 달에 공격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으냐 혹은 12월 달에 인하하는 게 좋으냐. 만약에 5월 달에 인하해야 될 상황이면 역으로 그때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겠죠. 5월 달에 인하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하면 2차 물가 둔화 구간에 진입했다는 부분을 보면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가는 이번에 발표됐던 CPI나 PPI를 보면 어느 정도 당연한 수준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가가 우리가 공공행진했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라왔던 부분이 이전처럼 경기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경기가 어떻게 보면 과열 상태로 들어가서 나왔던 인플레이션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전체가 셧다운되고 여기에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왔던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기가 그 과열 상태로 들어가서 나왔던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망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 차트를 잠깐 보면 이게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팬데믹 이후에 이 파란선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이제 거의 정상화되었다라고 보고 팬데믹 이후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교란됐던 공급망이 이제 그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은 사실은 뭐 당연하다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올라왔던 이 그 인플레이션 상황은 과거의 사이클과 비교를 하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과거의 사이클은 경기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에서 오는 차이가 예를 들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경기가 안 좋을 거라 해서 장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역전차가 났던 거랑 이번처럼 단기간에 워낙 금리를 많이 올려서 단기 금리가 올라오면서 났던 역전차는 사실 다르거든요. 네. 해석이.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지표만 놓고 과거와 지금 사이클을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물가는 이제 향후에는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수요가 얼마나 더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물가 지표가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또 이런 수요 둔화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파월의 고용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고용과 소비. 근데 어쨌든 보면 지금은 고용과 소비가 생각보다 탄탄한. 어제 그 소매 판매도 보니까 마이너스 0.1%, 물론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제가 골디락스에 대해서 5월달, 7월달 말씀드릴 때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비난을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골디락스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과 과거의 경제 사이클을 동일시하는 비교가 어쩌면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좀 전에 물론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좀 잘 생각해 보면은 네. 과거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증시의 이런 하락 모멘텀이 계속 둔화되는 상황에서 증시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러니까 계속 긍정론을 뭐 말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뭐 무작위적인 것보다는 저는 내년 한 2분기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변동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좀 보면 S&P 500 그 어닝 추정치거든요. 요걸 잠깐 보면 눈높이가 낮아졌나요?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안 좋을 수 있죠. 그 어닝 추정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난 9월달,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나오기 직전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네. 어닝 추정치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9월달에 나왔던 어닝 추정치를 보면 이번 3분기 특히 이번 4분기에 대한 추정치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 내년 1분기와 내년 2분기까지 9월 달에 비교해서 이번에 나왔던 추정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실적 발표가 나오고 81% 넘는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근데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보통 70%보다 10% 정도 더 높게 나왔는데 뭐 경제상이 그만큼 좋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어닝 추정치가 이번 실적 발표 시즌 들어오기 한 달 전에 낮춰졌거든요. 네. 그때 이제 S&P 어닝 추정치가 한 EPS 기준으로 1.7% 정도 성장할 걸로 생각했는데 한 달 전에 1.4%로 눈높이를 낮췄거든요. 네. 그걸 낮추다 보니까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80% 넘는 대부분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지금 S&P 500 어닝 추정치를 낮춰진 상태에서 본다면 저는 내년 2분기까지는 웬만하면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정치가 그러니까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추정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추정치를 넘어갈 가능성이 내년 2분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증시는 어쨌든 바닥을 탈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게 경제와 무관하게 증시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일단 우호적인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잠깐 보시면은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증시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보면 12개월 선행 EPS는 이번에 이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경신을 일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경신을 했고 근데 추정 그 주가는 지금 아직 그 경신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익 추정치를 다르게 계산해 본다면 결국 이제 증시가 적어도 직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PER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3월달, 4월달, 5월달 긴가민가 하고 올라왔을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싸지 않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S&P를 역사적 기준으로 본다면 PER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주가가 싸냐 안 싸냐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급락하면서 거의 S&P 기준으로 보면 18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역사적인 평균치로 본다면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같으면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EPS 추정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주가는 이번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밸류를 완화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상승하는 데 대한 그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낼 것이다. 그렇죠. 이제 제가 계속 올 한 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저도 언젠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시기가 올 건데 제가 보는 이제 저는 좀 매쿨하게 큰 사이클을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부정적으로 볼 시기는 역시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골디락스 상황으로 갔을 때 지난번에는 고용 지표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EPS 이익 추정치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조합을 좀 해보시면 시장은 물론 이 금리 동결 시기에 절대 전 섹터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일부 이제 구조적 성장성과 EPS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지금은 따지면 빅테크 기업들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이번 조정 기간에도 빅테크 기업들을 분할로 매수한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금리 동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하시면은 증시가 녹록치는 않지만 적어도 여기서 주도 섹터를 선택해서 어느 정도 내년 2분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도 상승,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률도 상승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ISL 이지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